예,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경영학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2019년 12월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25문항이 출제가 됐고, 사지 현장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하시고, 기출문제들만 잘 이렇게 풀어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같이 보시죠. 자, 이제 1번 문제가 이제 자재 소요 계약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어요. MRP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에서 나왔는데, 자, MRP라고 하는 게 이제, 부품 조달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산 관리 쪽에서 보시면, 이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지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속품들이 따라오겠죠. 그죠? 전자제품 같은 거 만들 때. 그럼 이제 그 부속품에 대한 이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떤 특정 계획이나 어떤 시스템 없이 그냥 부품을 조달한다고 하면 그 재고 관리가 안 될 거예요. 부품에 대한 재고 관리부터, 그리고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량 같은 거 파악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 MRP라는 거는 그런 이제 재고 관리 시스템, 말 그대로 자재에 대한 부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MRP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MP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 생산 계획 일정이라고, 대일정 계획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세우면 6개월 단위, 이제는 6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단위로 해서 단위 계열이 만들어지고, 거기를 이제 주 단위로 몇 개의 제품을 생산해야 될지, 이게 전체 수요 예측에 따른 생산량을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날에 맞춰서 또 이제 얼마의 부품이 수요가 조달이 돼야 될지를 판단한 거예요. 재고를 얼마를 가져와서 그걸 창고에 얼마나 보관하고 생산에 얼마나 투입을 할지를 판단하는 게 이 MRP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RP와 관련된 거는 당연히 MPS가 있어야지 MRP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 생산 계획, 주 일정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재 소요 계획과 엮이는 것이 이제 자재 명세서가 있어야 돼요. Bill of Material 약자죠. 그리고 재고 기록철도 있어야 됩니다. 재고 기록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고 기록이라고 써놨는데, IR이라고도 쓸 수 있고, 재고 기록철에서 파일을 붙여가지고 IRF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이제 자재 소요 계획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됐습니다. 작업 일정 계획 같은 경우에는 자재 소요 계획과 상관없이 이 작업자들의 일정을 이제 계획하는 거예요. 그죠? 부품 조달과 관련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 예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수요 예측에 관한 거. 자, 이제 지문을 보시면, 자, 1번 수요 예측은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 등 두 가지로 나뉜다. 그렇죠. 수요 예측 방법은 이제는 정성적인 방법도 있고, 정량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제 1년간 수요 아니면 연간 수요라든지 아니면 월간 수요 같은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의 조언 등을 이제는 보통 그 수요를 예측하는 건 이제 정성적 수요에 해당하는 거고, 어떤 수리적인 계산 방식에 의해 가지고 산출한 데이터는 이제 정량적 방법이 되겠죠. 통계적 기법 같은 거, 인과관계 회귀 분석 같은 것도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2번 주문 생산에서 수요 예측은 중요시된다. 자, 주문 생산 방식에서는 수요 예측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재고 생산 방식에서는 수요 예측이 중요하죠. 왜냐면은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야 몇 개를 미리 만들어 놓을지를 예측할 수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몇 개를 미리 만들어서 창고에 보관할지. 그죠? 그러니까 재고 생산 방식에서는 수요 예측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 주문 생산 방식은 주문 들어올 때마다 만들어서 파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는 JIT인 거 있잖아요. 그죠? 적시 생산 시스템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안 만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빨리 만들어가지고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없죠. 주문 들어올 때마다 그때 해결을 해내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2번이. 그렇죠? 2번이 답이죠. 자, 그럼 3번을 보죠. 경영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환경상의 기회와 위협에 대한 분석 및 기업 역량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기법. 강점과 약점 분석하는 게 뭐였죠?
수압 분석이죠. SWOT 해서 S와 W가 강점과 약점을 의미하는 거고 O와 T가 기회와 위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업 내부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업의 강점, 약점을 살릴 때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들, 환경 요소까지 고려해서 각각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의 답은 수압 분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 같은 게 이제 BCG 전략하고, 그죠? BC, 그 다음에 G 전략이 있었죠. 그죠? 예, 두 가지, 방법은,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과 관련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집단 성과급을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뭐냐? 이제 개인 성과급이 있고 집단 성과급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 성과급은 개인이 수행한 업무 성적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고, 집단은 그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개인별로 하는 거 장점, 단점은 뭐겠어요? 개인별로 할 때는, 그죠? 좀 개인 이기주의 같은 게 발생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자기의 보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뭐 협력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단 성과급은 집단의 성과가 결국 자기의 이익하고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협력 관계가 잘 형성이 되겠죠. 그죠? 집단 성과급을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1번 지문을 보시면 표준 작업량과 표준 작업 시간에 설정에 있어서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개인 성과급보다는 집단 성과급을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죠. 1번이. 여기 이제 해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집단 성과급을 도입할 때 목적에서 나오는데 당연히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죠? 표준 작업량이라는 게 한 사람마다 다 자기의 역량이 다른데, 그죠? 그걸 가지고 과업량을 설정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을 기준으로 평균치를 가지고 표준 작업량을 정해놓고 그걸 목표치로 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집단 성과급을 정해놓게 되면. 그래서, 자, 1번이 이제 그런 도입 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2번, 개인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제 집단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 측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배분을 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개인의 성과급 하에서는 종업원 간의 협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집단 간의 어떤 응집력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데도 이 집단 성과급제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보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잘못된 거. 자,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MIS 해가지고, 모든 의사결정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쌓아놓고, 그걸 의사결정자가 이제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IT 시스템이 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스템이 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정량적인 데이터만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줬지만 지금은 뭐 이제는 뭐 인공지능 기술까지 나오는 시대인데요, 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량적, 정성적 정보들을 양적, 질적 정보들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점점 발전해가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1번 지문,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관련성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당연히 사용자가 편하게 쓰도록 만드는 게 돼야겠죠? 그죠? 우리가 쓰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사용자 위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UI, 인터페이스 환경 자체가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계속 그런 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자, 2번,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정형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라고 하는데 정형적인 건 외에도 비정형적인 것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답은. 자, 3번. 6번이죠. 죄송합니다. 6번. 주주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잘못된 거 됐는데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라고 했죠. 망해도 같이 망하고 살아도 같이 살아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배를 타는 입장이 되는 거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빌려줬기 때문에 배가 많이 가라앉는다 그러면 자기들은 구명보트 타고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주주들은 배하고 같이 가라앉아야 되지만 채권자들은 구명보트 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죠. 그래서 회사가 망해도 단존 자산에 대한 그 자산에 대한 청산 자치는 우리 변제를 우선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채권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했는데 1번 주주는 채권자보다 앞서 이자 비용을 받는다. 예. 거꾸로 됐네. 예, 채권자가 이자 비용을 받는 개념이죠. 예, 채권자가 먼저 받습니다. 주주보다. 그래서 이자 비용을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을 먼저 털고 남은 이제 세금 다 빼고 남은 이익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데 그걸 배당받을 수 있죠. 나중에. 그래서 채권자가 이자를 먼저 가져가고 주주가 나중에 배당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자, 이게 옳은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이제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제 책에 좀, 오타가 있었어요. 예, 미스프린트가 있었는데, 예, 옳지 않은 게 됩니다.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답은 1번이 맞는데, 예,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나머지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점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정태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다라고 돼 있는데, 예,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동태적인 보고서죠. 동태적인 보고서.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태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를 재무 상태표라고 하고,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동태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하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문제죠. 자, 다음 중 리더십 이론이 아닌 건 뭐냐? 리더십 이론이 아닌 거. 예. 리더십이 이제 발전할 때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냐면, 리더십이 역사와 관련된 거죠. 이제 리더는 타고나는 거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리더가 하는 행동에 따라 리더십이 발휘된다.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을 다르게 발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성이론이나 행동이론, 상황이론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특성은 타고난다고 보는 거죠. 그죠? 리더십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특성이론의 개념으로 출발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론으로 발전하고 이제 상황이론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 ERG 이론은 동기부여 이론 중에 이제 내용 이론하고 관련되죠. 예. 예. 그래서 예. 이 3번이 틀린 겁니다. 예. 그래서 ERG 이론이 이제 알버터의 ERG 이론인데, E가 이제는 이그지스트의 약자잖아요. 이그지스트의 약자에서 존재 욕구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R이 이제 relationship이죠. relationless라고 표현했는데, relationless 해가지고 이제 관계 욕구, 그 다음에 relation이라는 게 관계의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G라는 게 이제 growth, 성장의 욕구, 성장을 의미하는 이제 성장의 욕구 해가지고, 알버트는 3가지 이론을 구분했는데, 이 알버트 이론이 나온 시초가 되는 개념이 뭡니까?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욕구 5단계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좀 보완을 해서 알버트의 ERG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결국 동기부여를 하는 그 요소들, 내용은 뭐냐? 결국 어떤 노동들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느냐?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인 거고, 동기부여가 되는 과정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게 동기부여 과정이론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 알버트의 ERG 이론 같은 건 이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도 내용 이론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3번이. 자, 9번. 자, 경영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경영자. 1번, 소유 경영자는 단기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소유 경영자는 회사도 내 거고, 그러니까 돈도 내가 냈고, 경영도 내가 직접 하는 게 소유 경영자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문 경영자는 회사는 내 게 아니야. 회사는 주주들이 투자했으니까 주주들이 소유주인데, 원래 주주들이 경영을 안 하고, 내가 전문가로서 와가지고 경영을 한다면 내가 전문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보통 일반 주식회사들이 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주주이면서 내가 돈도 다 투자하고 내가 직접 경영하면 소유 경영자가 됩니다. 그럼 보통은 이 월급 받는 전문 경영자들은 어때요? 자기의 이익을 보여줘야 돼요. 과시해야 돼. 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 놈이 이렇게 전문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 주주들이 나를 잘 뽑아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내가 큰 이익을 남겨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뭐 자기를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 월급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성과급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이익에 관심을 많이 둬. 이 보통 전문 경영자들은요. 그죠? 근데 소유 경영자는 그런 게 아니죠.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해야 되잖아. 어차피 내 회사기 때문에 몇 년 잘 반짝하다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하려고 하는 게 소유 경영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단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죠. 전문 경영자들이 단기 이익을 추구하겠죠. 1번이 틀린 내용이 돼요. 자, 10번입니다. 10번. 자, 마케팅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이제 잘못된 건 뭐냐? 이렇게 나오네요.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 자, 시장 세분화는 동질적인 시장을 전제로 하여 하위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을 쪼갠다는 개념은 뭐예요? 시장이 이제 내가 먹으려는 시장이 엄청나게 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판매하는 그 상품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잠재 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잠재 수요 시장이 있는데 그 상품이 이제는 팔 수 있는 시장 내에서 내 상품만 살 수 있는, 아니면 내 상품에 약간의 옵션을 적용했을 때 그것만 또 구매할 수 있는 계층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 시장이 이질적인 시장인데 그 중에서 내 상품을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그룹화시켜서 묶는다면 그게 이제 동질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세분화시킨다는 건 전제 조건으로 뭐가 깔려 있는 거야? 시장이 이질화돼 있고 그런 이질화된 시장을 세분화시키면서 동질화시킨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게 시장 세분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는 동질적인 시장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질적인 시장을 전제로 해서 시장을 하위 시장으로 쪼개면서 동질화시키는 게 시장 세분화가 하는 그런 목적인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11번. 계산 문제 하나 나왔어요. 자, 이제 A전자 회사는 지난해 판매 예측치로 100만 대를 예상하였고, 실제 판매치는 110만 대를 팔았대요. 지수 평할 개수가 0.6일 때, 올해 판매 예측치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이 계산 방식은 단순해요. 뭐냐면, 이 지수 평할 개수가 이제 보존값이야, 보존값. 보존값.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내가 100개를 팔았는데, 내일 120개를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20개가 늘었잖아, 하루 사이에. 그죠? 그러면 이제 내일, 그럼 120개까지 팔았는데, 내일까지는 확인됐는데, 그 다음날 몇 개 팔까? 그러면은 내가 예측을 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100개? 아니, 그러니까, 그저께 100개? 어제 100개? 오늘 120개니까, 20개 늘어났네? 그럼 내일도 20개 늘어나서 140개 팔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시장에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위험 요소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20개 판 만큼 또 판다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조정을. 리스크, 위험 요소를 고려를 해서 야,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20개 늘어났다 그래서 내일도 20개 늘어난 것보다 거기다가 일정한 이제는 수치를 반영을 해서 한 60% 정도만 올해 오늘 어제에서 오늘 는 거 비율에 한 60%만 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60%를 반영하는 게 이 지수 평할 개수예요. 일정한 값을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오늘 100개를 어제 100개를 팔았어. 100만 개를. 응? 근데 오늘 110만 개를 팔았으면,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10만 개가 늘어났으니까 또 10만 개 늘겠지. 라고 생각하면 120만 개가 돼야 되지만, 그죠? 이게 오늘이고, 이게 어제고, 아니면 오늘이고, 한 달 전이고, 아니면 한 달 후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내일은 120만 개가 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일정한 이 평할 개수를 곱해가지고, 그 개수를 좀 조정을 해주는 거야. 그냥 고지고대로 10만 개 들어갔다는 건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곱하는 게 여기다 0.65 빼주는 거야. 0.6. 0.65 빼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10만 개, 60만, 6만 개가 되니까 116만 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서 출발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지만 출발점은 여기서 가야 돼. 그러니까 어제 10만 개, 그러니까 100만 개에서 시작했는데 10% 내서 110만 개면 그 다음 날은 여기서 또 늘어난다는 개념보단 여기서 또 이제 몇 개가 가느냐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요거 식으로 표현하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예측치하고 예측치에, 뭐, 식으로도 나왔어요. 이거 그냥 보면서 할까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가죠. 판매 예측치에, 그 다음에 평할 개수, 상수를 곱하고, 실제치의 예측치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치가 지금 110만 개고, 예측치가 100만 개였으니까 10만 개 늘어났잖아요. 거기 이제 보존값을 곱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판매 예측치인 100만 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존값을 더해주면, 이제는 수요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온 게 이제는 106만 개가 되는 거예요. 106만 개.
됐죠? 그래서 이 106만 개의 출발점은 처음에 예측치부터 출발을 했고, 예측치보다 드러났으면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치가 예측치보다 크니까 플러스. 근데 거꾸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죠. 100만 개인데 예측치가 90만 개 나왔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요 실제치와 예측치를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가 예측치보다 적게 나오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당연히 예상하는 수요도 더 감소해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게 실제와 예측치를 반대로 계산하시면 이제 틀리는 답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치 빼기 예측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다음 중 4P가 아닌 건 무엇이냐? 이제 4P라고 하면 이제는 마케팅 믹스에서 이제 4P는 어떤 게 해당합니까? 프라이스, 프라이스, 그 다음에 프레이스,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죠. 그래서 여기 4P에 해당하는 게 이제 패키지가 되겠네, 패키지. 그죠? 그래서 마케팅 믹스와 관련된 네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겠죠.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재무 비율이 높아지면 좋아지는 것이 아닌 거 했네요. 그죠? 재무 비율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 뭐, 유동 비율 이런 식으로 다 외웠어요. 저도. 유동 비율, 뭐, 당자 비율 해서 몇 가지 외웠어. 이 정도까지 외웠어. 그래서 부채, 유동, 당자 비율 외워가지고, 부채 비율은 유부유자 외웠어. 유부유자. 자기 부채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유부유자는 요건데, 자기 부채입니다. 자기 부채. 자기 부채에서 외웠고, 유동 비율이 유부유자고, 그 다음에 당자 비율이 유부당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유부는 유동 부채를 의미하는 거고, 당자는 당자 자산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도 유부는 유부동 부채고, 유자는 유동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을 의미하고, 부채를 이제 타인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의 이 부채인데 이거는 총 부채예요. 그러니까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다 합친 거예요. 여기 앞에 내가 만약에 유동 부채였으면 유부로 외웠겠죠. 근데 그냥 부채라고 자기 부채라고 외웠다는 건 총 부채를 의미해요. 총 부채. 총 부채는 건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 다 합친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채 비율이, 아니, 이 재무 비율 자체, 이런 걸 재무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재무 비율이 높아지면 좋은 것 아닌 게 뭐냐? 그런데, 부채 비율은 높아지면 안 좋죠. 왜냐면, 부채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부채가. 그죠? 이게 값이 크면 클수록 부채가 크다는 건, 부채를 안다는 거는 장기 부채에 대한 부담이나 단기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빚을 더 많이 낸다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회사가 많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빌려 쓴 돈이 많다는 얘기는, 이자비에 대한, 그런 부담도 커질 거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1번이. 1번이 좋지 않은 경우죠.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은 뭐, 거기도 잘 나와 있지만, 해답에도 잘 나왔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여기는 없네요. 제가, 교재에는 있죠, 교재에는. 이자 보상 비율은, 총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이익으로, 단기순이익으로 나눈 거죠. 영업이익으로. 그러니까 뭐야? 이게 크다는 건 단기순이익이 크다는 얘기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크다는 거는 뭐야? 은행에 빚 갚고 나서 남는 이익이 있다는 거잖아. 만약에 10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야? 은행 빚으로는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지. 그죠? 은행 빚진 걸 가지고 번 거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00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면 이게 100분의 1 수치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도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작으면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낸다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이죠. 순현가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건 뭐냐? 이렇게 나왔네. 자, 순현가법이 NPV법이었죠. NPV라는 거는, 미래 시점의 현금 흐름 중에 이제 들어오는 현금의 가치,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그러니까 계산한 거하고, 미래 시점에 나가는 현금 유출액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한 걸 서로 빼면 그 가치가 이제 NPV에서 순현재 가치가 되잖아요. 순현가가 나오는데 그게 0보다 크면은 투자안이 되는 거고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NPV법 같은 경우에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를 합니다. 고려를 하게 되고 미래 시점에 현금 유입액이나 유출액의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현재 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모든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위해서 현재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3번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4번,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미래 시점의 현금 흐름을 기초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미래 시점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매출액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15번.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건 뭐냐? 이렇게 나왔네요.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전략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의 전략은 기업의 이제 생존 전략 중에 기업이 다른 기업하고 좀 차별화 전략을 세우려면 뭐가 있었습니까? 원가에 대한 차별화가 있었고, 그죠? 원가에 대한 전략, 그러니까 저원가 전략하고 그리고 저원가 전략과 차별화 전략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업 자체의 제품에 대한 차별화, 아니면 기업이 이제 마케팅 방식이나 여러 가지 기업이 이제 고객한테 자신의 제품을 어필할 수 있는 그 차별화 방법과 그리고 이제는 가격 자체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게 저원가 전략. 그러니까 원가와 제품에 대한 차별화 두 가지 기본 전략에서 시장의 규모, 전체 시장을 볼 거냐 아니면 부분적인 시장을 볼 거냐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네 등분으로 나눠서 판단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이제 해답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쟁 우위에서는 차별화와 저원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경쟁 범위는 이제 시장 전체냐 아니면 특정 산업군으로 구분하느냐, 이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세울 수 있는 전략은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원가 우위 전략을 쓰느냐 아니면 차별화 전략을 쓰느냐 아니면 특정 산업군에서는 집중화되면서도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에 있어서는 특정 시장의 원가를 집중적으로 판단한다면 집중화 원가 우위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렇게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이게 융합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가와 차별화 전략을 같이 융합시켜서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자, 1번 질문 보죠. 소기업이 집중화 전략을 쓰는 경우 저원가 전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1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기업이 이제 집중화 전략도 쓰면서 저원가 전략도 같이 고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틀린 게 된 거죠. 자, 16번. 재고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건 무엇인가? 재고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재고 비용이라는 건 창고에 보관할 때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는 그때 발생하는 비용은 뭐야? 자본의 기회 비용. 왜? 물건 생산할 때 들어간 돈. 그러면 이제 물건 생산할 때 들어간 돈 가지고 상품을 만들었고 그게 창고에 들어가 있잖아. 만약에 그 상품을 안 만들었으면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했을 수 있었는데 상품을 만들어서 창고에 넣어놓으면 내 돈 거기 썩히고 있는 거 아니야? 팔기 전까지 썩히는 거지. 5만 원 들여가지고, 상품 만들어 놓고 못 팔고 있으면 창고에 썩히잖아. 그러면 그 5만 원 가지고 그 상품 안 만들었으면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뭔가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비용에는 자본의 기회비용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고 유지비용, 당연히 창고에 넣어놨으니까 또 그 재고, 진부화되거나 아니면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려면 유지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창고 유지비용. 진부화 비용이라니 구식화. 이제 나중에 구식화되면 원가에도 못 팔고 온 거야. 그러니까 재고 2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막 저가 떨이로 막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고 부담을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비용 요소들이 발생한다는 거지. 근데 매출 손실은 그거 아니야. 매출 손실은 재고 비용하고 상관없이 재고 부족 비용이라고 해요. 재고 부족 비용. 왜? 매출 손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손실 비용은 재고가 없어서 못 팔아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수요가 100개인 줄 알고 100개만 만들어놨는데 알고 보니까 200개 수요에서 100개를 더 못 팔았어. 더 만들었으면 100개에 대한 이익을 더 남겼을 텐데. 그건 재고가 부족해서 발생한 비용이잖아. 재고 부족 비용이라고 하고 매출 손실 비용이 지금처럼 생산을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덜 만들어서 더 못 팔면서 발생한 손실을 매출 손실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재고와 관련된 이제는 비용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자, 이제 17번 한번 풀어보죠. 자,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이제 회사채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채. 회사채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채권은 이제 타인 자본에 대한 이제 대금을 이제 융통했을 때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지분증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이제 회사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자, 채권이라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일정한 이자의 지급을 예정하여 발행하는 타인 자본이다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니까 이제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대금을 융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려 쓴 돈이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채권상에, 회사채상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만큼을 매번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2번 채권은 주식과는 다르게 만기가 정해져 있다. 그렇죠. 주식은 이제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서 언제든 거래할 수 있는 거니까 만기라는 게 존재할 수 없고요. 채권은 원금을 빌려 썼으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이자 지급하고 일자에 대한 이제 나중에 원금에 대한 상한일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뭐 2년 만기, 3년 만기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의 발행 기간은 정부와 지자체, 특수법인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정부하고 지자체 발행하는 게 이제 국공채가 되는 거고 그죠? 일반 특수법인 회사들이 발행하는 게 회사채가 되는 거죠. 회사채가. 자, 4번 지문 보시면 영구 채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자와 원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영구 채권은 만기가 없어요. 영구 채권은 영원히 이자만 지급하는 개념이죠. 원금에 대한 나중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만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4번.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채권의 유형은 이거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 자, 이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파생상품. 이 콜옵션하고 풀옵션, 그 다음에 뭐 선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콜옵션은 사는 것을 의미하고 풀옵션은 파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콜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권리에 대한 선택권이고 그다음에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선택권을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2번. 미국형은 만기에만 결제가 가능하고 유럽형은 언제든지 결제가 가능한데 이거 거꾸로 얘기했네. 거꾸로. 제가 이론 설명하면서도 한번 간단히 얘기 드렸었는데 미국형은 언제든 사고 팔 수 있고 유럽형은 이제 만기에만 행사할 수 있어요. 권리를.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 선물, 그다음에 옵션 수확 계약은 대표적인 파생 상품에 해당하는데 이제 금융 상품 중에 진짜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 그러니까 기존 이번 일반적인 금융 상품을 파생해서 다양한 어떤 옵션이나 계약 조건을 다한 그런 상품들은 이제 파생 상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변칙적인 변형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 상품. 그런 걸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19번. 제품 수명주기에서 성장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제품도 이제 수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탄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단계를 거치겠죠. 모든 제품이 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시장에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 올라가는 단계, 그 다음에 최고 맥시멈을 찍는 단계, 정상에 오른 단계에서 나중에 이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외면을 닫고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는 쇠퇴기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 흐름에서 한번 우리 내용을 보시면 1번,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쟁 기업의 진입에 대비한다라고 했죠. 이제 성장기는 이제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가는, 그죠? 점점 시장이 커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진입자들도 먹을 게 많으니까 경쟁자들도 더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2번, 제품을 차별화하면서 기존 고객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창출한다라고 돼 있네요. 맞는 질문이 1번이네요. 지금 틀린 걸 찾는 게 아니니까 1번이 맞고. 자, 제품을 차별화하면서 기존 고객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창출한다. 근데 이거 이제 성숙기 단계. 이제는 완전히 맥시멈 찍고 유지 관리하는 거. 관리 잘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고. 3번. 마케팅 믹스를 수정하고 상품 모델의 다양성을 추가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성숙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숙 단계. 그리고 4번,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수익성이 낮은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시장 참여를 축소하는 단계. 쇠퇴기죠, 쇠퇴기. 그래서 성장기에 해당하는 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나머지 2번과 3번은 성숙기, 4번은 쇠퇴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서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국제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금 기업들이 그렇죠. 단순히 이제 국내 내국에서의 수요 가지고는 시장성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글로벌화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글로벌화된 기업으로 이제 해외 시장을 많이 이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다국적 기업 같은 형태가 많죠. 아니면 현지 법인하고 이제 합작회사 개념, 아니면 이제 제휴 협력하는 이런 투자 개념으로도 이제 현지에 이제 직접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이유가 이제는 단순히 내국 시장 가지고는 이제 먹을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경쟁도 치열하고 하니까 이제는 해외 쪽에 이제 새로운 신시장을 좀 개척하기 위한 방식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는 새로운 방식들 전략을 모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국제경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글로벌화된 시대에서 말 그대로 글로벌화된 경영 방식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라이센싱 계약은 해외 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자신의 자회사와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가능합니다.
자회사든 아니면 뭐 현지법인에 있는 타회사든 간에 상관없이 다 라이센싱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수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지문이니까 옳지 않은 거, 옳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1번은 아니고. 자, 2번. 프랜차이징을 통해 해외 지역의 빠른 성장을 위한 자원 확보가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랬는데 프랜차이징 방식으로 운영하면 비용이 좀 덜 들죠. 프랜차이징 개념이 이제 가맹 본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맹 본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그 다음에 이제 상표에 대한 뭐 상표권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빌려 쓰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로얄티를 지불하고 그게 이제 가맹 점주들이죠. 점주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가맹 계약을 맺으면 가맹 본부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원료 같은 걸 공급을 해주고 가맹 점주들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제는 자기 지역 내에 말 그대로 이제는 그 가맹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부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 왜냐면 가맹점주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열티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좀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자, 계약 생산은 외국의 기업과 계약을 맺어 생산을 한 뒤 마케팅과 판매를 해당 외국 기업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건데 아니죠. 계약 생산은 외국 기업에다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맡기는 건 맞는데 OEM 방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마케팅이나 판매 활동은 누가 하는 거야? 그 주문을 위탁했던 위탁자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국 법인이, 그죠? 우리 법인이, 그죠? 국내에 있는 법인이 그와 관련해서 이제 판매나 마케팅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 3번도. 4번. 전략적 재원은 2개 이상의 기업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죠? 단기적인 이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략적 제휴를 한다는 얘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전략을 세우는 거. 그게 이제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4번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21번. 마케팅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건 무엇냐? 이렇게 나왔네. 잘못된 건 무엇냐? 자, 지문 보죠. 2차 자료는 1차 자료에 비해서 직접 마케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므로 마케팅 조사에 있어서 관련성이 높다 그랬는데 1차 자료가 관련성이 높죠. 마케팅 조사 관련해서 조사자가 직접 조사한 게 1차 자료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참고하는 게 2차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1차와 2차가 지금 뒤바뀌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0번. 다음 보기의 영업순이익은 얼마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기출문제를 제가 이제 복원 문제를 가지고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복원 문제가 제대로 복원 안 된 거는 저희가 이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 좀 바꿔가지고 낸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22번. 다음 보기의 영업순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냈는데 자, 총 매출액 200만 원,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40,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인데 이자 비용하고 법인세 비용은 아니에요. 여기서 영업순이익 계산할 때. 왜냐면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영업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줍니다. 매출원가를 빼주면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매출 총이익. 만약에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만 빼주면 되니까 100만 원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영업 관련된 비용이 이제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영업 관련 비용이에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업의 수익이 있어요. 영업 활동과 관련 없는 수익, 뭐 임대 수익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거, 뭐 로또에 당첨이 됐다든지 이러면 회사의 영업 활동과 관련 없는 수익이죠. 응? 국가로부터 무슨 보상금 받았다, 뭐 재해와 관련된 보상금을 받았다 이러면은 영업의 수익이죠. 꽁돈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영업 관련 없는 비용, 영업의 비용을 빼줍니다. 이 영업 관련 없는 대표적인 비용이 이제 기부금하고 이자 비용 등이죠. 여기까지 빼주면 이게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단기순. 지금 문제에서는 영업순이익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매출원가 빼주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하고 법인세 비용은 요 밑에예요, 밑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단기순이익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인세 비용, 영업의 비용까지 빼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차감전 순이익이야. 세금 차감전 순이익. 순이익인데 여기서 이제 세금까지 빼주면, 법인세까지 빼주면, 그때 이제 단기순이익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법인세 비용도 밑에서 빼주는 거예요, 밑에서. 그죠?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하고 이자 비용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영업이익까지 계산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매출원가에서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빼줘야 되니까, 200만 원에서 140 빼줘야 되니까 60만 원이 답이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2번.
자, 그럼 다음 중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그러니까 욕구 단계가 아닌 건 뭐냐라고 했는데, 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하면은 총 5단계로 나눠지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자아 실현의 욕구, 성장의 욕구, 존경의 욕구, 사회적 욕구라고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틀린 거는 성장의 욕구입니다. 이건 이제 그로트의 약자잖아요. 그죠? 예. ERG 이론에서 나온 거, 예, 존재의 욕구, 상대, 관계의 욕구, 그 다음에 G가 이제 ERG 할 때 이제 성장의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욕구에서 2번은 ERG 이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5단계설에서는, 예, 생리적 욕구, 안정적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의 욕구, 자아 실현 욕구이기 때문에, 예, 이제 성장의 욕구는 해당 사항이 없죠. 성장의 욕구는, 예, ERG 이론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24번. 자, 직무충실화의 내용이 해당하는 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직무충실화. 이제 이 직무와 관련해서는 직무충실화, 직무확대, 직무순환 등이 있는데, 직무확대는 보통은 이제 양적 확대를 의미하는 거고, 직무의 양적 확대, 그러니까 업무량을 늘리는 거죠. 직무충실화는 이제 질적 확대, 직접 확대. 그러니까 좀 더 이 업무 직무 장치에 대한 질을 높이는 단계니까 좀 깊숙하게 파고드는 게 이 직무충실화고, 직무 확대는 이제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야. 깊이는 좀 낮은데, 하여튼 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직무 양적 확대가 되겠죠. 직무 충실화는 이제 질적 확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 충실화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1번, 직원이 담당하는 과업량을 늘리고 그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다는데, 이건 이제 양적 확대예요. 직무의 확대 중에 양적 확대에 해당하는 거고. 자, 2번, 직원이 담당하는 과업량을 늘리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 및 자율성을 추가한다라니까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좀 전문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직무 충실화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2번이 답입니다. 2번. 3번. 직원이 담당하는 과업을 주기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과업의 단조로움을 극복한다. 이거 직무 순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4번. 직원들 간에 담당하는 직무의 교환을 통하여 다른 직무를 경험하게 한다. 이것도 직무 순환이에요. 그래서 답은 직무 충실화와 관련된 건 2번이 답이겠죠. 2번. 자, 25번. 갑인의 품질 8가지 개념의 설명으로 잘못된 거 돼가지고, 요거는 약간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학 문제라는 게 이제는 우리가 알겠지만, 제가 이제 총 25문제가 나올 때, 이제 기출문제에서 대부분 한 80에서 90% 정도가 기존에 나왔던 파트에서 자주 나오니까 어느 정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한 80, 90%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쪽만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도 보통 이제 시험에서 그 정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80에서 90점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정한 이제 8, 90%에 해당하는 걸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합당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한 10%, 한 5에서 10% 정도는 이제는 저는 좀 약간 너무 디테일하거나 예측하지 않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지만 사실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또 공부하기에는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워서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갑인의 이제 품질 8가지 개념에서 요게 이제 8가지 기능이 이제 성능, 특징, 적합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있고 총 8가지니까 이제 해답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성능, 신뢰성, 지속성, 편의성, 신미성, 그다음에 인지 품질 등 해서 이렇게 구분을 쭉 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편의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미성, 인지 품질 다 이렇게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설명을 하고 있죠. 적합성도 들어가 있고. 자,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신뢰성은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라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이제 갑인의 품질 8가지를 다 모를 수 있죠. 저도 모를 수 있고 여러분도 모를 수 있어요. 완전히 뭐 공부한 거 외에 뭐 이상한 거 요즘에 나온 이제 개념적인 뭐 경영학 이론 중에 완전히 신개념으로 해서 뭔가 하나 쭉 던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선에서 좀 풀어봐야 돼. 뭐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지만 모르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내가 100%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접근할 때 신뢰성과 관련된 거는 주관성하고 사실 상관이 전혀 없잖아요. 주관성. 그죠? 주관적인 거와 신뢰성은 전혀 안 맞아. 언밸런스하고 물과 기름 같은 존재잖아. 그러니까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받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신뢰성하고 관련이 없죠. 대략 이런 거는 뭐 관여도하고 관련됐겠죠. 관여도.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신뢰성은 뭐야? 소비자가 그 제품을 계속 써보면서 얻은 경험에 따라서 이 제품이 객관적으로 괜찮은 제품이다. 그러니까 한 100개를 만들면 불량률이 1개야. 그러니까 99개는 좋거든. 그러니까 이 불량품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야. 신뢰성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100개의 물건 중에 0.01개만 불량이라고 하면 고객들은 항상 양질의 물건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양품의 물건을 쓰니까 신뢰성이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신뢰성은 어떻게 보면 불량이나 하자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불량률이나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신뢰성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갑인의 품질의 8가지 개념에서 신뢰성을 잘못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의 정도의 적합성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적합성하고 상관없고 여기서 지금 잘라야 되는데 엔터를 안 쳐가지고 밑으로 지금 내려오질 않았네요. 그래서 잘못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의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면 되죠. 불량품이라고 불량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처음으로 공무원 기출문제 중에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거 2020년 부분은 제가 이제 복원이 안 돼서 그건 이제 풀지 못했지만 2019년 12월 달 시험으로 출제됐던 경영학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정리하셔서 꼭 좋은 성과가 있도록 관리 이제 오답 노트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요즘 좀 잘 하시면서 좀 관리라는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진짜 뭔가 정리를 잘 하시면서 꼭 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